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우리 시장 강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2.5%의 하락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급락의 영향을 그대로 전해받으면서 양시장 합해서 상승한 종목 수가 100여 개 남짓이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는 큰 폭의 강세 움직임을 보였죠. 원달러 환율이 15원이나 올라 1,12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새해 개장이 엊그제 같은데 1월 첫째 주에 3,000선의 문을 연 이후에 3주째 조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3%가량 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고 1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챙겨보시죠. 네, 뉴욕 증시는 전일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연간 8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분석에 9%대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4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80만 건대를 유지하면서 더딘 고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역점 과제로 내세우며 연방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출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행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국제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에너지 산업 비중이 큰 뉴멕시코 등에서는 국유지 입찰 금지는 탄소 배출이라는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와 동떨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2035년까지 가솔린과 디젤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또 2030년까지 미국 공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2035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관용차를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엔투그룹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중국 인민은행이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돼 미래 성장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인민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은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며 엔투그룹을 공개 질타하며 금융지주사 설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창업주인 마윈 회장이 결국 중국 당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가량 상승으로 360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98% 오르면서 3,78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5% 상승으로 13,33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이 게임스탑.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게임스탑.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지금 큰 뉴스가 기관 투자자들이랑 개미 투자자들이랑 싸움.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랑 개미 투자자들이랑 어떻게 싸우냐. 개미 투자자들이 SNS를 이용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좀 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식을 노려서 올라가게 할까. 근데 이분들이 뭘 보냐면 최고의 숏가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장에서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주식들이 제일로 숏가 많이 걸어져 있고, 숏를 아시죠? 네, 숏가 많이 하락에 거는 네, 거죠. 그렇죠. 하락으로 거는 것.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안 좋고 앞으로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숏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주식들은 진짜 숏가 플로우보다 100% 돼 있고 플로우는 알죠. 그냥 주식이 거래되는 supply. 그거에 100%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넘어요. 근데 넘으면 이게 또 불법 숏가 돼요. 숏가 어떻게 되냐면 숏는 주식을 빌려서 거기서 숏를 매게 돼요. 근데 어떤 숏 셀러들은 그거를 안 빌리고 그냥 불법으로 숏 내게서 이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는데 저 PPT를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제르미 그랜텀이라는 분이 그때 한 2주일 전에 내가 말했죠. 이거는 매우 리스펙트를 받는 자산 관리자죠. 한 130조를 관리하는 분. 이 분이 인터넷 버버도 전망도 딱 맞췄고 2008년도 하우징 버버도 맞췄고. 근데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버버의 끝날 때 버버가 터지기 전에 되게 신뢰되는 흔적이 이거다. 이게 뭐냐? Single most dependable feature of the late stages of the great bubbles of history has been really crazy investor behavior.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아주 광적인 행동. 좀 이 표현은 좀 과하지만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 행동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탑이 1월 4일 날 17불이었어요. 17달러. 근데 1월 27일 날 379불까지 가고 사실은 애프터마켓에 400 몇 불까지 뜬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200 몇 불에서 뛰고 있는데 2100% 한 2, 3주일 동안 그게 crazy investor.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왜 어떻게 노리고 있냐면 다시 이걸 보면 이게 지금 short list예요. 나오는 short list. 이 보면 short interest shares percentage total float. 그러니까 float보다 short가 130%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대충 100을 넘어야 되지 않는데 100을 넘어야 되는 거는 많은 불법 short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어떤 한 기관이 지금 20불에 숏을 매겼는데 지금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알죠? 근데 이 기관들이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냐? 다시 사야죠. 사야 돼요.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미 투자자들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 공매도 세력과 개인이 싸워서 개인이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올라갔죠. AMC 극장 올라갔죠. 지금 이걸 지금 다 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갈까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기관 투자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막 짜가지고 야 우리 모여서 이 기관들을 좀 죽이자 그런 게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죠. 근데 이 지금 게임스탑의 지금 이런 것은 이 제르미 그랜텀이 말하는 거랑 딱 진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crazy investor 흔적이 이 버블 거품에 너무너무 신뢰되는 증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팍 터져서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 거품이는 거는 다 이제 싹 싹쓸이가 돼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 그게 다 valuation 다 이제 제대로 돌아오겠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네.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분입니다. 신뢰가 되게 많은 분이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매우 비관적으로 시장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제레미 그랜덤의 이 말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터질 때의 상황을 봤을 때에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은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었다. 그것이 증거이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공매도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해서 끌어올리는 정말 2000%가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이 시장에 좀 버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이 버블의 좀 끝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또 가볼까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 얘기를 다시 또 하는데, 네. 이거는 이 데이터는 이 세계 자산가들이 투자할 때 네. 어느 정도 방식으로 나눠야지 딱 알맞게 투자를 하나, asset allocation이죠. 네. 24%가 증권, 뭐 23%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노란색은 뭐 한 대체 자산 한 15%, 그리고 채권은 한 18%,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은 18%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만약 이 하우스홀들이 네. 이런 가정 재산이 네. 1%, 2%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요새 많은 헤드라인이랑 네. 유튜브 썸네일 보면 네. 뭐 1억, 3억, 4억 간다.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오늘 좀 정보를 좀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Federal Reserve 중앙은행, 미국 네. 중앙은행 마련한 데이터인데 지금 딱 토토가 112 trillion 달러예요. 112 네. trillion 달러이 112조 달러. 112조 달러가 만약 1%, 2%에 들어간다면 다시 이제 여기 보시면 1%, 2%, 115달러, 1%, 2%가 1.1 trillion이랑 2.2 trillion 달러죠. 네. 그게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네. 그거를 지금의 비트코인 서플라이는 18.5 million이죠. 근데 끝에서는 이제 한도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쵸. 21 million이 max supply. 네. 21 million이 2,100만. 2,100만. 내가 참 힘들어하는 숫자인데 2,100만. 그래서 2,100만을 이제 이 1%에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누면 52,380불이 나와요. 한 5,600만 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 1%, 미국 가계 재산이 네. 1%만 투자해도 52,000불이 간다. 5,600만 원이 간다. 그리고 네. 2%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넘어서 1억 한 1,000만 원 간다. 네. 그리고 Fidelity Investment가 뭐 디지털 애셋 팀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5%도 갈 수가 있다. 5% 가면 26만 6천 달러. 그러니까 뭐 3억 가까이 되겠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네. 이걸 대체 자산으로 확정이 나면 이렇게 1%, 2%만 해도 지금 한 3만 3천 불인데 네. 여기서 그래도 크게 아직도 올라가는 상승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패밀리와 네. 이제는 미국만 아니라 진짜 세계 세계로. 재산이 1%, 2%로 allocate 되면 얼만큼 갈까? 그걸 또 똑같이 나눠봤어요. 이게 400 trillion을 1%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 400 trillion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오는 2019년의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2020년이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거를 1%로 하면 세계 재산의 1%만 해도 19만 불이 된다. 달러. 그러니까 한 2억 가까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2%만 들어가도 38만 불, 그러니까 한 4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1억 된다, 2억 된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 asset allocation이 대체 자산으로 1%, 2% 간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high net worth client, high net worth를 되게 이제 큰 부자들이죠. 네네. 뭐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이조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모아서 재산을 보니까 이거는 캡지미나에서 나오는 리포트인데 네. 지금 그분들이 74 trillion dollars 가지고 있어요. 74 trillion 달러는 74조 달러. 네,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의 이렇게 분양돼 있는 asset allocation은 네네. 13%는 대체, 14%는 real estate, 부동산, 17% 채권, 25% 현금, CD 같은 거, 네. CD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네네. 30%는 증권, 주식. 딱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2%, 3%만 집어넣었어도 이거 빼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74 trillion의 1%를 여기다 계산해놨어. 네. 2%, 3%. 그래서 2,100만을 네. 나누니까 7만 불이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3%가 되면
10만 5천 불, 그러니까 한 뭐 1억 한 2천 되겠네요. 네, 네. 아직도 이렇게 큰 asset allocation으로 보면 진짜 그런 헤드라인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진짜 대체 자산이 인정이 돼가지고 asset allocation이 세계나 미국이나 가도 아직도 큰 상승이 남았다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미국의 가계 재산의 일부 1%에서 2% 아니면은 이 세계 전체의 자산 중에 뭐 이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봤던 부분은 전 세계 상위 2에서 3% 가량의 자산가들의 이 전체 자산의 1에서 2% 가량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또다시 핫한 시장으로 좀 떠오르면서 연일 뭐 여기저기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가격이 얼마 갈 것이다, 뭐 1억이 갈 것이다, 2억이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좀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는 뭐 금이랑 다시 또 비교를 하면 뭐 금을 따라잡다 네. 이따가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은 지금 총 자산이 $9 trillion 네. 그 $9 trillion 약 딱 25%만 차지해도 네. 여기서 10만 7천 불이 나오고 만약 금의 50%를 차지해도 그냥 그 금의 시가총액을 50% 차지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가격에 네. 여기서 21만 4천 달러. 4천이 된다. 그래서 아직도 뭐 금을 바로 따라잡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되게 younger generation한테는 비트코인이 아주 인기가 있고 네, 네. 아직도 older generation은 아직도 금에 대해서 그쵸. 있지만 저는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Fidelity Digital Asset 팀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뭐 암호화폐가 너무 개선이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네. 디지털 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증권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분석팀이 이제 있을 거예요. 네, 뭐 네. 미래에셋이나 어떤 증권, 삼성증권이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Fidelity가 말을 하는데 Fidelity는 asset allocation을 5% 해라.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네. 누구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뭐 60% 증권, 40% 채권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 5%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10%가 된다? 네. 그러면 좀 빼라 거기서. 거꾸로 비트코인이 내려가서 1%가 된다. 가격 내려가면 당연히 네. 뭐 1%가 되겠죠. 네. 포트폴리오가 내려갔는데 그쵸. 그러면 거기서 뭐 4%를 더 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이따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비트코인이 왜 여기가 인기가 있냐면 지금 채권은 뭐 지금 10년 국고채가 1%인데 1%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모든 증권들은 아까 게임스탑처럼 버블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면 좋을 거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것도 하나의 큰 증거지만 또 하나의 되게 큰 증거는 네. 저번 주에 블랙록이 투자를 했잖아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퓨처스를 네. to fund 블랙록 아시죠? 네.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 관리 네. 회사 8.7 trillion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록이 한마디를 하면 많은 밑에 있는 자산 회사들이 다 따라요. 리더들을.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이 아주 크는데 이분들이 드디어 되게 옛날에는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블랙록도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갖다가 네. 쟤네들에 있는 투 펀드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릭 라이더 얘는 Larry Fink CEO 바로 밑에서 일하는 분인데 네. 지금 비트코인은 take the place of gold to a large extent. 어느 날 금을 따라잡겠다. 뭐 그런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화면을 가면 이게 asset allocation이잖아요. 뭐 stock, bonds, bitcoin 이렇게 딱 비교를 한 거예요. 네. 왼쪽 거는 stock, bonds, bitcoin인데 bitcoin은 0%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이 60%, 네. 그리고 채권이 40%. 네, 그 다음 거는 비트코인을 1% 집어넣었어요. 1% 주니까 여기가 return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가 가장 첫 번째 나와 네, 있는 가장 첫 번째. 숫자. 비트코인 없을 때는 6.83%, 네. 비트코인 1% 들어갔을 때 7.98%, 그리고 비트코인이 2%. 그러니까 여기 2%를 그냥 뭐 증권이나 채권에서 빼는 거죠. 네. 그 에셋을 대체로 해서 2% 집어넣은 다음에 근데 9.11%. 그 다음에 3%만 집어넣어도 10.24%.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은 내고 증권은 증권 내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딱 asset allocation을 하면 이렇게 return이 improve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블룸버그가 네. 내놓은 information 조사 source예요. 결과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자면 네. 블랙록이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를 주나? 내가 말했지만
it brings tremendous credibility. 어마어마한 신뢰를 비트코인 시장에다 준다. 그리고 비트코인 애셋 매니저 이 비트코인 어나운스먼트가 다른 자산 관리 매니저들도 비트코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투자해야 돼요. 블랙락도 세계 최고의 자산 관리사가 지금 투자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 자산 회사들도 똑같이 뭐 브로커리지 회사나 애셋 매니저 회사나 똑같이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블랙락이 하는데 다른 자산 회사를 안 따라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스태핑 스톤 투 비트코인이 되게 개선되는 하나의 또 그 스태핑 스톤 같아요. 예, 그거 같아요. 그리고 inroads of the space. 이것 때문에 어쩌면 ETF가 허가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 올해죠. 올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많은 지금 자산회사가 드디어 이제 SEC가 해줄 거다. 그리고 SEC 들어오는 체어맨이 되게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좋아요. 그리고 맨 끝에서는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관심이 많나,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FOMO 똑같아요. Fear of missing out. 개미 투자자들만 fear of missing out을 설명 조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의 약간 현상인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더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 그런 식이죠. 근데 기관들도 똑같아요. 기관들도 이렇게 지금 그레이스케어가 엄청 큰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우리는 안 하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어 지금 리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겠다. 그거 똑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것은 지금 검은 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게 금 색깔은 10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들이죠. 1000은 진짜 곱하기 하면 지금 엄청나죠. 근데 이 기관들이 아직도 많이 사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 10,000불에서 40,000불까지 갔는데 더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상승 쪽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여기서 FOMO가 지금 많이 생기겠죠.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40,000불까지 가가지고 이제 또 2017년부터 뭐 반토막 된다. 그러지만 내가 항상 저 팔로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뉴스를 듣지 말고 그냥 카운트에 집중해라. 왜냐면 그 엘리엇 웨이브 카운트는 진짜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는 카운트라 되게 순수하죠. 퓨어하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보면 내가 항상 흔들릴 때 이 월 차트를 보세요. 월 차트는 5차 보라색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이게 안심한 롱으로 봅니다. 여기서 당연히 큰 조정도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 검은 라인 깔 때까지 패럴럴 라인 보이죠? 그 5차 보라색 때까지는 저는 되게 롱으로 잡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조정 너무 심하잖아. 너무 지루하다. 아니 봐봐요. 이게 일자로 올라갔는데 조정 좀 주면 안 돼요? 사실 이 조정은 건강한 패턴이에요. 되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이따 진짜 버버가 돼가지고 합하는 걸보다 여기서 좀 큰 조정을 줘서 거치고. 빠질 사람은 빠지고 살 사람은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들 보면 너무 지루하다. 3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40,000불에 30,000불 해서 더 내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보면 4차 오렌지는 좀 커져야 돼 사실은. 좀 더 커져서 이제 올라갈 때 저는 이 5차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따 가서 봐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갈 때 증권 시장에서 조금 뭐 거품이 터지나 저는 거품이 증권 시장 터져도 이 비트코인 시장 그렇게 터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큰 조정은 오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왜냐면 기관들이 너무 여기서 서포트를 많이 할 거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기관들이 받아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단기 차트죠. 단기 차트로 들어가시면 딱 2옵션만 남았어요. 이거는 내가 이틀 전에 만든 차트라 아직 가격이 업데이트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33,50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만약 29,270불을 안 뚫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면 바로 5차를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 한번 29,270불을 한 번 더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 prefer 카운트지만 그 대체 카운트는 이거예요. 만약 못 뜬다. 만약 블루 라인에서 머물고 지금 지금 한 대충 한 블루 라인 근처에 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가서 안 꺾고 내려온다. 그러면 zigzag이 하나 더 많아서 결론은 트리플 지그재그로 가는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완전히 교과에서 나오는 트리플 조정이 지그재그를 더 길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차트 아니면 이거다. 두 가지 옵션이 그리고 만약 흔들릴 때 카운트를 봐라. 흔들릴 때 이 월 차트를 보면 그래도 딱 1, 2, 3, 4, 5가 뷰티풀하게 그려졌는데 어떻게 이게
갑작스럽게 망할까. 네네. 그러니까 흔들릴 때는 물론 이제 좀 차트를 짧게 보면 순간순간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왜 안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지금 카운트가 맞아 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저도 그렇게 타겟을 뭐 줄 수 있지만 이 검은 라인을 보면 이거 뭐 로그 스퀘어 차트지만 한 17만 불, 18만 불까지 지금 그려져 있어. 뭐 이게 얼마나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의 그 에셋 로케이션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2%만 세 개 그 재산이 들어가도 1%, 2%만 봤죠 아까. 1억이 쉽게 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장기로 참하게 그냥 딱 꾸준히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 나오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가격에 집착해야 되니까 그건 좀 안 하고 그냥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되게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자기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5% 정도를 할애하는 것을 좀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뭐 전 세계 자산 혹은 뭐 가계 자산의 1에서 2% 정도를 할애를 한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가정하에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마지막 이제 차트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가격 전망까지 들여다봤으니까요. 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브라이언 기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 또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선대로 내려왔는데 자, 지금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끝났죠? 네,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네, 부연하겠습니다. 앞서 코인 관련돼서 뭐 자산의 한 1, 2% 얘기를 코인으로 들어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지금 기준에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1, 2% 사봐도 될까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사셔야겠죠. 지금 현금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어떤 현금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현금을 116조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마저도 현금을 과거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있지 않을 거다. 즉 이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환원하든 아니면 R&D를 투자를 더하든 M&A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앞으로 먹거리를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현금을 쌓아놓는 거에 대한 어떤 현금 가치에 대한 압박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 관련된 쪽에 현금을 회피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쪽에서 개인 가계 입장 쪽에서도 현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단순하게 예적금을 드는 1%대에 만족하는 것보다 단순히 나는 이거는 위험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지켜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성장성 있고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게다가 배당까지 꾸준하게 주게 되면은 시세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배당이 그를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를 또 누리는 현상. 그러면 주식이 답입니다. 코인은 지만 코인보다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고민이 살짝 들어가죠.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3,200선이 넘어갈 때는 단기적으로 과열인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바라보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 정도는 오히려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언젠간 받았어야 될 조정, 지금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최근에 뭐 FMC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한다. 그래서 뭐 또 최근에는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인민은행의 동향들을 지켜보고 중국 금리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솔직히 중국도 입장 쪽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가장 큰 배경은 그만큼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약간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잉여 유동성으로 나올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면은 그만큼 경기가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그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 쪽은 오히려 그만큼 과거보다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미국 쪽에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ANC 같은 공매도 세력과 개인과 붙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마냥 아유 대박 나서 부럽겠네라고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개인들의 여지가 그리고 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력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물론 어떤 비이상적인 급증으로 인해서 나오는 피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과거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느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주식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주인은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 외국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머니 무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개인 이러다가 고점에서 물리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흐름보다도 큰 그림상에서 시장이 한국의 재평가가 나오고 기업들이 그를 잘 대처하고 있고 요즘에 보면 M&A 뉴스나 어떤 산업 간의 연합하고 합종 손을 잡고 변화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그만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대와 같이 손을 잡고 더 시장을 키워가겠다. 그에 따라서 좀 더 기업 이익을 더 크게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저희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솔직히 뭐 선물 옵션 할 거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인버스 곱버스 할 거 아니면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계좌의 수익은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히려 나중에 다 결실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를 투자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앞으로의 계좌를 밝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 장밋빛 그림만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기업과 관련된 쪽의 투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그거 같습니다. 그냥 속도 조절 장세고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부터라도 계좌의 주식 비중이 좀 많이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약간 고점에 사서 물려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지수는 조정 마치게 되면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때 너무 한 종목 쪽이나 아니면 너무 어떤 시장에 어떤 좀 대처할 수 없을 만한 현금 흐름들의 변화를 좀 못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비중을 줄이고 또 다른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유연함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신다고. 일단 지금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연간 매출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직전에 대비해서 45% 이상 늘어난 걸로 전해졌는데 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내용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삼성 SDI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 그래도, 준비하는 것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ESS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OLED 소재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어떤, 지금 중대형 전지 쪽에서 전기차용이 흑자 전환이 살짝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나올 수 있는 성장성, 특히 성장률이 한 2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흑자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019년도가 4,600억,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이 7,500억 정도 영업이익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지금 거의 뭐 한 약 100%에는 못 미치지만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1조 2천억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세의 배경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배터리 3사가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삼성 SDI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LG랑 SK는 지금 총리가 화해를 시킬 정도로 약간 지금 격화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특허권 관련된 쪽에서 여러 얘기들 합의를 하겠죠. 하는 상황들은 나올 텐데 좀 합의를 해도 기분 좋게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떨떠름하게 합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차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사익은 오히려 삼성 SDI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가운데 거기다 또 LG그룹 같은 경우는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되면서 이제 분사가 된 이제 다음 절차를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이제 지금 LG 화학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이제 또 IPO가 이어지고 그를 또 집중하는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쪽을 한 번 더 거치게 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를 웃고 있는 쪽은 삼성 SDI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현대차의 eGMP 쪽에 3차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에는 어떤 LG화학 그리고 또 2차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ATL 그리고 3차에는 그러면 또 공평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현삼이라고 그러죠.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같이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손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1차, 2차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한 3조, 5조 단위가 아니라 25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히 그와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이죠. 뭐 신흥 SEC 관련된 장비라든가 또 상신 EDP 부품 쪽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높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이 수주 여러 가지 변화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와 관련한 이 전망 같이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였죠. 또 이 빅히트가 네이버와 또 YG엔터와 함께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 회사의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지금 입장 쪽에서 앵커님, 네, YG와 빅히트 뭘 살까요? 저는 약간 빅히트 쪽에 좀 더 무게를 네, BTS 팬이시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저희 블랙핑크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열리라는 제니도 좀 이뻐해 주시고요. 네, 개인적인 사심은 전혀 없지만 그냥 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바라볼 때 YG 플러스를 이제 빅히트와 함께 빅히트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이끌어진다. 특히 되게 특이한 일이 앞서 산업 간의 어떤 연합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빅히트가 YG와 협업한다는 얘기는 같은 경쟁사이면서도 이를 또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로 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빅히트 관련된 쪽의 입장은 일단 우리는 플랫폼 기업으로 나가겠다라고 작년에 밝힌 바가 있죠. IPO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빅히트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실적은 약간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빅히트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 BTS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할 때 아직 그를 좀 보여주기가 약간 좀 어렵다는 부분들. 특히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우리나라 아이돌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갔을 때 공백,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대로 인기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후 또 라인업이 될 만한 후보 아이돌이 뭐겠느냐 이게 이제 올해도 보여줘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빅히트에 대한 흐름은 좀 더 다음에 그레이트 히트로 가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또 YG엔터 쪽으로도 눈길이 가는데
일단 이쪽은 좀 약간 좀 복잡한 게 이번에 YG 플러스에 이제 빅히트가 추가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도 막상 이제 금액은 700억대인데 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구주주 매출이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YG 엔터에 갖고 있던 그 현석이 형님, 죄송합니다. 예, 양현석 대표와 동생 지분이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500억은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가나 어떤 시장에선 실망하는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현금을 확보했다. YG 엔터 측이나 대주주가 현금을 확보했다. 그럼 이를 어디에 쓸까가 또 가장 큰 관건이죠. 혹시나 어떤 또 다른 기업을 M&A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창출하는 현금을 대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청사진을 보여주면 모르겠을 텐데, 이 부분에 이제 형방이 좀 나와야 YG 엔터나 YG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현금 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은 보여줄 게 좀 적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빅히트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 한 K 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쪽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보시되 일단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잘 되는 편을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편이 잘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까지 인사드릴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더 재미있고 알찬 전략을 담은 고수익 작전 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